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대선 이후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내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견지해왔다면서 이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대통령실은 인사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당사 브리핑에서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검증을 수행한다며 이를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선인 직속 청와대 개혁 TF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와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사 합의를 요청했는지와 임기 말 낙하산 인사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검찰 독립성과 직결된다며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일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 의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윤 당선인이 검찰을 지킨다고 총장직을 박차고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비대위원은 국민이 평가하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공천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 이미지를 탈바꿈하려면 청년과 여성, 새로운 의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대거 공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 여가부 존치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성위는 성명서를 통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별로 갈라치기를 하는 세상과 여성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장 열망하고 기대하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를 조속히 교체하라는 국민의 경고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5가지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며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았던 안 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까지 공기업 인사에 대해 상호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개혁 TF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 여가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방안 중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청약 로또를 노리고 위장 전입과 위장 이혼, 청약 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5건의 불법 청약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82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고 하루 평균으론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요가 늘면서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30만 명대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6만 2,338명으로 전날보다 5만 명 넘게 늘어서 누적 기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발생은 36만 2,283명으로 수도권 52.3%, 비수도권이 47.7%로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확산세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인 293명으로 누적 기준 1,88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38명이 늘어서 현재 1,196명으로 1,200명에 육박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연일 30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16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61만 3,186명으로 하루 사이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65.1%를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 비수도권이 72.4%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관리를 받는 재택 환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60살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만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집중관리군으로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았던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 관리군으로 조정됩니다. 앞으로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라면 일반 병상에서 진료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매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성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엿새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7.8%가 본인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사태 2년여 만에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교수팀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감염 발생 가능성과 감염 시 그 결과의 심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감염 시 그 결과는 심각하다는 응답은 47.9%로 그동안의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이번 주 중 미국 보건당국에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수도 키이우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시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서쪽과 북쪽, 동쪽을 포위하고 옥죄면서 방어선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러시아 탱크와 병력이 키이우 시내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전에 대비해 자원자들을 훈련해왔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자동차 정비소를 개조해 러시아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를 보관하고 기관총도 만들고 있습니다.
Просто був підбитий трофейний БТР, в ньому було дуже багато боєкомплекту, також стояв такий танковий кулемет. До мене прийшла просто думка, що можна йог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як укріпрайон. 키우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현지 사정과 지리에 어둡고 경험이 없는 젊은 병사가 대부분인 러시아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아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 초토화 전략을 펼친다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점령하려면 무자비한 폭격과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가가오를 상대로 펼치는 시가전을 결합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Raising the alert of Russian nuclear forces is a bone-chilling development.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러시아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낸 집단 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소송을 현지 시간 16일 오후 3시에 선고합니다. 앞서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공격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폴란드 등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안보 담당자가 회동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원도 큰 우려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내에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인 오는 24일이란 시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 지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입니다. 이어 유럽의 다른 지역 방문도 검토되고 있는데 전장과 붙어있는 폴란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방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성사될 경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유럽 방문입니다. But there's not been any final decision about a trip, so I don't have anything to preview about what that would look like if he were to take a trip. 이런 가운데 설리번 안보 보좌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 국원과 만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를 어떤 형태든 지원하는 것은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ether that's material support, whether that's economic support, whether that's financial support to Russia. Any such support from anywhere in the world would be of great concern to us.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관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들도 명확했으며 두 나라 대북 대표가 북한이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할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시각으로 오는 1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더 공격적인 대처를 주문해 왔는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부정청약 합동점검에서 위장 전입을 하거나 브로커와 청약 통장을 매매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 모두 125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청 직원은 서울과 대구, 대전에 반복적으로 위장 전입한 끝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주택 환수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협상에서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이 오늘로 발효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10년 내리 유지 중이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미 FTA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협상 의지를 밝히고 1년여 뒤 전격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일었고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이후 8번째로 열린 수입 반대 집회.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상황은 어떨까? FTA 발효 첫 해인 2012년 1,018억 달러였던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1,691억 달러로 66%쯤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 무역 규모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한미 교역이 FTA를 계기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 달러에서 959억 달러로 61% 늘었고 수입은 433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10년 내내 흑자로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FTA 체결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난 10년 사이 농축산물 수입액은 34%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발효 전 대비 95%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손해만 본 것인가? FTA 발효 대미 투자 누적액은 1,130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약 4배나 증가해서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공공히 해왔고 이러한 경제 교류와 협력은 동맹 관계를 외교 안보 측면에서 경제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당장 직면한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경제 동맹 등의 한국의 합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facing today, such as supply chain resilience, worker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xcess capacity. Our agenda today has a strong focus on this new kind of dialogue. 한미 FTA 공식 명칭은 코리아와 USA의 첫 음절을 조합한 코러스, 우여곡절 끝에 조화를 연상시키는 코러스로 사용 중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한미 FTA의 우여곡절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제조업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노동자 사고 사망은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 감소했습니다. 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0.03 감소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이 18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전년 대비 각각 41명과 17명 감소했지만 그 밖의 업종에서 4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노동자의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나 끼임 등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추락이 361명, 끼임 95명, 부딪힘 72명, 깔림 뒤집힘 54명, 물체의 맞음의 순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80.9%에 달했습니다. 50인에서 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적었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국가 부도 사태, 그러니까 디폴트에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첫 고비는 바로 내일입니다.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러시아가 내일 디폴트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러시아는 당장 내일 달러화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액수가 1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가량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가 이자를 내지 못해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디폴트는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가 규모의 경우에 주로 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국가가 부도를 내는 겁니다. 첫 고비인 내일을 버티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만기일이 잇따라 도래하는 만큼 러시아의 디폴트는 기정사실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지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의 첫 국제 디폴트가 됩니다. 네, 조태현 기자,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배경은 뭘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서방의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러시아가 보유한 외화는 6,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결제망 제재로 달러를 원활하게 융통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이자를 갚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요. 설령 지급하더라도 자국 화폐인 루블화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채를 달러화로 발행했고 루블화의 가치도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 루블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건 디폴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 1998년에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번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1998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소련 붕괴 직후였는데요. 1997년에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덮치면서 원자재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모라토리움은 지금 유예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겠지만 조만간 돈을 마련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선언입니다. 디폴트의 전 단계 정도로도 볼 수 있지만 둘 다 정상적인 재정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선 국가 신용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디폴트 직전까지 강등한 상태입니다. 네,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금융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8년에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때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던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하면서 큰 후폭풍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면 지금은 돈은 있지만 묶여있는 상태라 상환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긴 하지만 국가 부채 비율이나 경제적인 체력 자체가 당시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진 국내 증시는 오늘도 이런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7%가량 떨어져서 1620선까지 밀려난 상태고요. 코스닥도 0.1%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빼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해도 실물 경제 측면에선 적잖은 타격도 있을 전망이죠? 먼저 좀 짚어볼게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봤을 때 1.7%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여전히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3위의 산유국이고요. 우크라이나와 합치면 세계 밀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합니다. 니켈과 알루미늄 같은 다른 원자재의 주요 공급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고물가 현상인데 러시아의 디폴트로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 물가는 더 빠르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263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대도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경제 봉쇄 우려가 나오는 것도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70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실까요? 원달러 환율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미 연준이 이번 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4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배럴당 130달러대를 웃돌던 유가가 조금은 고공행진을 멈춘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재개와 중국발 수요 감소, 베네수엘라발 공급 증가 가능성에 다소 진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쾌청한 가운데 공기까지 깨끗합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상 9.7도까지 올랐고 앞으로 3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봄 기온이 짙어지면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봄 날씨 만끽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한 상태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나 웃돌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7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낮아집니다.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